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쉬었어요? 전 1강에 조금 좀 많이 빨랐죠. 하지만 근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육 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본 정도는 계획을 잡고 있어놔서 이게 지금 절반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교육이 좀 빠르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 수익금의 관리입니다. 우리가 관리비를 수납을 했었을 때 이거는 별도의 계좌로 애치 관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회계 담당자가 관리를 하되 이것도 금고에, 통장은 금고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아래 사항에 의해서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적용을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구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5조 지출의 원칙입니다. 지출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의 계좌로 지급해야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법인 명의 계좌로, 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명의로 이렇게 계좌로 입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계처리 기준 제26조 지출 원인 행위를 보면 지출 원인 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지출 원인 행위를 할 때는 지출 원인 행위 결의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용 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 원인 행위 결의서를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정례적인 확정 경비겠죠.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급, 이것도 인건비, 여비, 이거는 매월 발생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출 원인 행위 결의서를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27조 지출 원인 행위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심사. 지출 원인 행위자는 지출 원인 행위가 끝나면 지출 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출 담당자는 그 원인 관계 서류를 받았을 때 이게 잘못되었는지 부적당한지 이 서류를 검토해야겠죠. 혹시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다시 반환해서 고쳐오게끔 요구를 해야겠죠. 입금이 납입되었을 때는 납입 영수증 등의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됩니다. 제28조 지출에 대한 감사. 입주자 대표의 감사는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지출에 대한 관한 증빙 서류를 감사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29조 예금잔고 관리.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초에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잔액 증명서를 첨부받아서 장부와 꼭 대조해서 잔액 확인을 해야겠죠. 제30조 자산의 관리입니다. 자산관리 담당은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겠죠. 자산관리 담당은 이제 경리나 그 밖에 전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물품관리대장은 자체 감사해서 필히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작성하여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물품관리대장은 재무상태표에 배정 과목별로 작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할 때는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일자 순서대로 이렇게 관련 증빙서류 함께 보관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항하고 3항에 봤을 때는 지금 작성한 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아파트에서는 계정 과목별로 작성을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할 때는 이렇게 발생일자 순으로 하면 조금 더 간소화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또 취득하고 처분 시에 특히 처분할 때 적격 증비 자료로 우리가 처분 시에 우리가 사진을 조금 촬해 놓으면 아무래도 이게 처분 시 이런 자료들이 있다라는 걸 나중에 보관해서 자산의 관리로 이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1조 재고자산의 범위입니다. 재고자산은 각 호에 따라서 물품을 말하는데요. 연료용 유류, 소비성 공구, 수선용 자재, 보일러, 첨관제 등 재고약품, 그 밖에 재고 물품 등이 이게 재고자산의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연료용 유류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 송풍기나 우리가 애초기를 썼을 때 거기에 휘발유가 들어가죠. 그런 연료용 유류가 거기에 들어가겠고요. 소비성 공구, 우리 형광등이나 전지광이나 우리가 또 노끈 이런 것들이 소비성 공구에 들어가겠죠. 수선용 자재, 우리가 아파트 공용 부분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목재나 실리콘 등 이런 멀티 조인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보일러, 첨관제 등 재고약품, 이거는 제가 지역 난방을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열세관 청소 작업 시에 이게 지금 첨관제를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지역 난방 배관을 관리하는데 이 첨관제를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고자산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회계처리 기준 제32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결정인데요.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로
명시가 되죠. 취득원가는 지금 매입원가로서 지금 각 호의 합계로 된다라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가 취득원가이긴 하지만 또 정상적으로 발생한 기타 원가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포함된 가격은 뭐냐?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거기에 운반비가 포함이 되는 거죠. 뭐 차로 이렇게 트럭으로 오다 보면 몇만 원의 운송비가 포함이 되는데 그때는 그 금액을 포함해서 취득원가로 장부가액을 지금 설정을 한다라는 거죠. 제33조 재고자산의 관리입니다. 재고자산은 접종 수준을 정하여 관리에 합리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약간 기업에게 기준으로 이런 해석이 된 것 같은데 기업에게서는 이렇게 물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건들을 확보해서 이렇게 파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정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아파트로 해석을 했을 때는 우리가 공용 부분을 관리하다 보면 아까 말한 이 앞전에 말했던 재고자산이 나오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용 부분을 관리함에 있어서 넉넉히 재고자산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해놨다가 또 어떤 공용 부분에 뭔가 훼손이 됐다거나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접수가 됐었을 때 그때 이게 재빨리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확보하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성, 계속기록법을 준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재고자산의 출고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선입선출법, 먼저 입고된 거를 먼저 출고하는 선입선출법을 따르게 돼 있고요. 또는 뭐 평균법이라고 했는데 이 평균법은 아파트하고는 실정에 맞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법도 기업 쪽에 좀 따르는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4조 유형자산의 취득입니다. 관리주체가 승인된 예산의 유형자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당연히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뭐 그냥 구두상으로 승인 요청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요식행위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취득하고자 하는 유형자산의 명칭과 종류,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애초기를 구입을 한다. 그럼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우리가 뭐 전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그런 사유가 들어가겠죠. 예전 가격 및 단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VAD를 포함해서 얼마에 구입을 하겠다 이런 부분, 그리고 취득 방법, 사업자 명의로 뭐 통장 이체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유를 적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 뭐 증빙 자료겠죠. 이 부분은 뭐 세금계산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제35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결제. 이거는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결정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취득원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6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입니다. 유형자산에 있어서 감가상각은 지금 우리가 보면 아파트에서는요. 내용연수는 분명히 우리가 입주자 대표 의결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고로 임의로 이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정하지 말라는 거죠. 관리사무소에서 정하지 말고 입주자 대표 의결로 정하라는 부분, 이 부분은 꼭 지켜야 되는 부분 같고요. 감가상각법은 우리 균등부과를 위해서 정액법을 준수를 합니다. 그리고 잔존가치는 0으로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쓰고 난 다음에 자산가치가 없다라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0으로 잔존가치는 보고 있는 거고요. 감가상각비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매기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년을 사용해서 12달로 나오면 균등부과를 하는 이런 정액법을 준수를 한다라는 거. 감가상각은 결국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 균등부과가 준수되는 차원에서 이거를 감가상각법 정액법을 따른다라는 거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제30조 유형자산의 표시. 이거는 이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합산해서 이런 자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표시를 안 하고 감가상각 충당금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서 부채 계정으로 감가상각 충당금이 대변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유형자산을 표시를 하고 기계자산을 표시를 한 다음에 바로 기계 아래 평가성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형자산의 금액은 현재 지금 60만 원의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죠. 제38조 유형자산의 제거입니다. 1년 이상 사용하는 그 직기부품이나 공기부품을 우리가 유형자산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잡으면 되는데요. 유형자산을 처분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를 하죠. 그리고 유형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은 이 이익에 인해서 운영성과표에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기계 처분을 한다거나 이런 개정을 들어보셨죠. 기계 처분
그 기계 처분 이익으로 이렇게 관리 외 수익으로 이렇게 계정을 잡는 부분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39조 자산 실사입니다. 당연히 관리사무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은 자산 출납부에 자산 실사 일정 그리고 자산실자, 참여자, 성명, 실사 결과 등의 자산 실사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서 보관해야 되겠죠. 제40조 물품관리대장의 잔액관리. 매월 마감 시점에서 재고자산의 잔액과 재고자산의 관리대장의 잔액이 일치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자산관리 담당자는 장부상 유형자산의 잔액과 유형자산 관리대장의 잔액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되는 거 두 문맥이 똑같은 거죠. 회계처리 기준 제41조 결산입니다. 이거는 개념 정도로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의해서 결산서를 작성하여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회계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렇게 회계연도 1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종료 후 2개월 이내이니까 2월까지 해서 입주자 대표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겠죠.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에서는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을 기준으로 2월 달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처리해서 이 12월 달에 이거를 편철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 주석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아파트 특이사항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는 부분이 주석입니다. 그 세입세출 결산서가 들어가고요. 결산은 해당 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을 합니다. 아파트 특성상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42조 결산서의 보관입니다. 제41조에 따라서 결산서를 수행할 경우 결산서는 출력해서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산서는 출력해서 편철하고 관리사무소장에 결제도장을 찍은 후에 보관을 해야겠죠. 결산서를 보관할 경우는 반드시 예금잔액 증명서 원본과 함께 또 잔액을 대조해서 정확한 자료를 첨부해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3조 재무제표의 작성입니다. 관리주체는 영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재무제표는 매달 작성한다고 했죠.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는 아파트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석,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봐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해야 되죠. 그리고 서식을 참조해서 우리가 관리계획에 보면은 별지 서식이 있어요. 그 서식을 테두리로 해서 참조해서 작성을 하면 되고요. 또 재무제표성은 각 항목을 총액에 따른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기재무제표의 계량 정보를 단교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계속성을 이어가는 거죠. 회계연도 중 계정이 재분류되어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별도로 표시하거나 주석이 기록하여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다음 각 호 재무제표 아까 1호부터 4호까지 4가지에 대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300세대 이상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게 의무화가 돼 있죠. 제44조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 아파트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의 의미가 순자산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구분은 구분을 기준 1년으로 합니다. 1년 이내에 현금이 현실화되면은 유동자산, 또 이게 그 이상이 될 것 같으면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죠.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하지만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건 유동부채로 아니면 비유동부채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장기수선 예치금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어요. 이거는 사용 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이라는 것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고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순자산, 이거는 재정직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을 하죠. 또 한 가지 비유동부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예전에는 선수관리비라고 우리가 말을 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상 이렇게 선수관리비는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입주 초기 선 집행하는 차원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관리비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관리비를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비 예치금은 비유동부채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는 거 이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45조 운영성과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운영성과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성과표는 회계 기간 동안에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부대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과 이를 위해서 입주자 등 및 제3자로부터 회수한 수익을 적정하게 표시하는 겁니다. 제3자로부터 회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면은 검침수당이라든지 뭐 또 광고 수익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겠죠. 이런 거를 운영성과표에 적정하게 표시해야 된다는 것. 제46조 관리손익입니다. 관리손익은 관리수익에서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관리수익에서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은 0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보면은 관리수익에서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은 관리손익으로 표시를 하지만 이게 0이라는 거죠. 관리수익과 관리비용의 금액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래 내용을 조금 들어보시면 알 건데요. 관리수익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또 사용료 등에 대한 고지를 통해서 입주자에게 부과한 수익이 관리 수익입니다. 그럼 관리 비용은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으로 또 관리비, 또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료 등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은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관리 손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장기수선비는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 장기수선비는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은 소유자만 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월세를 내준다거나 전세를 내준다거나 했을 때 이거를 분리해서 우리가 관리비를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사용자한테 우리가 장기수선비를 우리가 관리비에 포함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사를 가는 시점에서 관리비 정산하러 오는 시점에서 이거를 별도 정산을 해가지고 이 장기수선비는 소유자에게 다시 반환 조치를 시켜서 이렇게 세입자들이 받아가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47조 관리의 손익입니다. 단기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리 손익에 있어서는 관리의 수익에서 관리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단기 순이익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의 수익은 보면은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입으로서 우리가 복리시설 운영자치활동에 통하여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이 관리의 수익이 되고요. 또 관리의 수익에서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하는 수익하고 입주자와 사용자가 동시에 적립에 기여하는 수익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학계장학시산표에 보면 구분해서 표시하게끔 또 관리규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소유권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하고 입주자 사용자가 동시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과하지 않는 비용으로 우리가 복리시설 운영에서 이렇게 자치활동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를 봐도 요즘에 주차비 수입이나 승강기 운영 수입을 받고 있어요. 보면은 이에 따른 또 상대 계정으로 주차비 지출을 또 빼죠. 그리고 승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강기 운영 수입을 받고 또 승강기에 또 필요한 뭔가를 수선을 한다 그랬을 때 승강기 비용으로 상대 계정을 맞춰서 이 남은 금액을 이제 나중에 관리의 단기 순이익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죠. 제48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 처분 처리 사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관리규약에도 보면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 또는 결성금의 처분 처리 사항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은 단지의 특성을 반영하여서 관리규약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에 명시가 되어 있죠. 이거를 준수하시면서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기말 현재 적립금으로 적립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이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익잉여금 이익액은 단기 중에 적립 목적이 달성된 적립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계정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이익액이 합산돼서 나중에 처분을 하는 거죠. 처분을 했을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단지 규약에 따라 각종 적립금, 관리비 차감 적립금이나 이런 부분 ABB 적립금으로 이렇게 별도로 적립을 하는 거죠. 차기율 이익잉여금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넘기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기율 이익잉여금은 그냥 아파트에서는 적용하지 그냥 넘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49조 주석. 주석은 중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50조 예산 편성입니다. 회계연도에 관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승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지만 사실 예산 편성의 변경 승인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놓고 이 예산 편성 금액을 초과했을 때 이게 변경 사항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추가 경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추가 경정을 받아서 이거 추가 경정을 승인 후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 승인사항의 변경이 있는 부분에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따져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죠. 그래서 세입세출 예산에는 다음 서류를 이렇게 첨부한다라는 거, 세출 예산 편성 지침,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총계표 및 순계표 이런 부분이 따라오는데요. 순계표도 사실은 아파트하고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면 세입세출 예산을 잡았을 때 이 순계표라는 건 우리가 정부 예산을 봤을 때 이게 정부에서 이제 쓰고 남은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중앙에서 썼을 때 지방으로 예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이 남았다. 그럼 다른 단지로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계표 의미는 생각하지 마시고 총계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주체는 세입세출 예산을 입주자 대표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부분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 승인 부분하고 같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경정을 받고 그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경정을 이용을 하시라는 거죠. 제51조 세출 예산 과목입니다. 세출 예산은 장관항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죠. 장관항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입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3조 예산의 전용 및 이월. 지출 예산에 정해진 예산액은 감옥관이 이를 전용할 수 없겠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다만의 문구는 생각하지 마시고 감옥관의 일을 전용할 수 없다라고 그 원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하지만 다만 이월 공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회계처리 기준 제54조 추가 경정 예상입니다. 지금 이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사업계획상 이렇게 변경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성립이 됐을 때 예산이 변경할 필요가 느껴졌을 때 이거는 추가 경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는 입주자 대표의 변경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겠죠. 제55조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이거는 예산 집행으로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관리주체는
해당 회계연도에 안에서 이렇게 계상된 것은 전년도의 실적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 또는 그 밖의 비용 요인으로 인상됨으로써 인하여 이를 반영할 때는 그 반영된 금액을 실적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입주자 대표의 구성이 안 돼서 이렇게 예산이 불성립이 됐었을 때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이 되면 즉시 예산을 다시 잡아서 승인을 받아서 그냥 그 예산 안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면 더 순조롭게 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56조 세입세출 예산서 세입세출 결산서 보고입니다.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서 입주자 대표에 보고합니다.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뭐 3, 6, 9, 12 이렇게 1년에 4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입주자 대표의 보고사항이고요. 입주자 대표에는 보고를 받았을 때 이 부분을 분석하고 또 그 결과를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공시해야 되죠. 이거는 인터넷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거나 게시판에 공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딱딱한 회계기준 처리 이렇게 읽다 보니까 좀 딱딱한 교육이 돼 있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또 예시를 많이 들어가면서 다음에 혹시라도 교육할 사항이 있다면 우리 현실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런 회계 분야를 이렇게 교육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구, 미래는 자신의 꿈을 믿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돼 있네요. 우리 예비 소장님들 앞으로 자신의 꿈을 믿고 미래가 더욱더 번창하시기를,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협회 가족이 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